2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하락 출발했지만 곧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기대감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지수는 장 막판까지 공방을 벌이다 다우지수만 소폭 내린 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독일 의회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승인에 대한 우려감이 컸기 때문인데요. 프랑스 캐크 지수는 0.74% 하락했고 독일 닥스 지수는 0.22%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8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배럴당 1달러 21센트 하락한 108달러 56센트에 거래됐는데요. 유럽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된 것이 유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더블C에서 선택적 디폴트로 강등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독일 의회에서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독일 정부가 1,300억 유로의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을 가운데 얼마를 부담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끝나나 했는데 아쉽게도 장 막판 들어서 다우지수만 또 살짝 내렸습니다. 유럽에 대한 우려로 모두 하락 출발했지만 주택 지표가 호조를 보인 데다 IT주들이 강세를 이끌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미국의 주택 경기가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죠. 주택 지표에서 바로 미국 경기의 회복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우지수 13,000선은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다우지수만 제자리 걸음을 걸었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오늘 순서는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다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비슷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다우지수만 제자리 걸음을 걸었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소폭 올랐었죠.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대비 1.44포인트 0.01% 하락한 12,981.51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S&P 500 지수와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대비 1.85포인트 0.14% 상승한 1,367.59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 2.41포인트 0.08% 상승한 2,966.16을 기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역시나 계속적으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혼조 양상을 보이는 그러한 양상 속에서 거래를 마감을 하였고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IMF 재원 확충에 나서기 위해서는 유로존 자신들이 먼저 실행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이 나오면서 상당히 투자 심리가 불안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장중에 독일 의회가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안을 승인하는 모습 보였고 또 1월 잠정주택 판매가 최근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지표가 호조되면서 장중에는 다시 한번 13,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13,000포인트에 대한 저항 라인이 계속적으로 작용하는 모습 보이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소폭 하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종목별로는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애플이 0.64% 상승 흐름으로 오늘장 마감을 하였고 또 엘피다 메모리 파산 신청으로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지수가 7.67%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또한 통신주인 AT&T가 소폭 상승 흐름을 보였고 또
메트로 PC의 인수를 포기할 것이라는 그러한 소식과 함께 스프린트가 3% 넘는 상승 흐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0.8% 상승, 그리고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도 2%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마감을 하였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호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의회가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안을 승인했고 또 미국의 주택 지표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잠정 주택 판매가 예상 밖으로 또 좋게 발표가 됐는데 이 미국의 잠정 주택은 또 주택 경기 선행 지표로도 여겨지잖아요. 이 소식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은 미국의 주택 지표가 상당히 좀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네. 잠정 주택 판매가 예상 밖의 호조세를 보이면서 주택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은 지난 1월 달 중 잠정 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2% 상승한 97을 기록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상승률은 시장의 예상치였던 약 1%보다도 높은 그러한 수치이며, 지수는 2010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약 8% 증가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서 향후 기존 주택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기대입니다. 통상 잠정 주택 판매는 기존 주택 판매의 약 1에서 2개월 정도 선행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택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에서는 더 우호적인 주택 시장 여건 하에 이 같은 주택 매매 계약 증가세는 올해 실제 주택 판매가 의미 있는 회복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고, 이는 주택 가격 안정과 또한 완만한 가격 상승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호재성 재료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독일 의회가 그리스에 대한 1,300억 유로 규모의 2차 구제금융 패키지를 승인했는데 압도적인 찬성으로 좀 통과가 됐다죠? 네, 상당히 유럽 증시에서 불안감을 키웠던 독일 의회의 이러한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독일 의회가 그리스에 대한 1,300억 유로 규모의 제2차 구제금융 지원 패키지안을 공식 승인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독일 연방하원은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안에 대해서 찬성 496표, 반대 90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서 승인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날 하원 의회에서 메르켈 총리는 만약 이번 구제금융 지원안이 거부될 경우에 그에 따른 리스크는 상당히 클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아직 독일 정부가 1,300유로 지원액 가운데 얼마를 분담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최종 결정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일 의회 승인으로만으로 모든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해서 구제금융이 이루어졌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시점 이러한 의회 승인이 남은 국가는 총 3국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핀란드 그리고 이탈리아 등 총 3개국이 남았는데, 네덜란드와 핀란드는 오늘 29일에 의회 표결을 실시합니다. 하지만은 이탈리아는 아직까지도 의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탈리아에 대해서 이러한 의회 승인이 어떻게 나는지가 상당히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독일에서도 좀 구체적인 규모가 발표되지가 않았고 또 IMF의 증액 문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유럽연합 정상회의 직전에 또 모의를 갖고 그리스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할 계획이라죠. 네, 맞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곧 개최가 됩니다. 유럽 정상회의 바로 전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유럽 정상회의에서 나오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 미리 어느 정도 선행적인 조치를 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유로존 재무장관이 벨기에에서 만나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유럽그룹 의장이 밝혔습니다. 이것은 EU 정상회의 직전에 모이는 것으로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 방안과 재원 조달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융커 의장 같은 경우에는 재무장관들은 그리스 정부가 민간 채권단과 진행하고 있는 국채 교환을 점검하고 그리스 정부가 약속한 긴축 이행 조치에 대해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리스를 둘러싼 먹구름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새벽에 속보로 들어왔었는데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선택적 디폴트로 강등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선택적 디폴트란 어떤 단계인 건가요? 네, 우선은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스탠더드앤푸어스가 민간 채권단과 그리고 국채 교환을 진행하고 있는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선택적 디폴트로 강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사는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선택적 디폴트로 낮췄다라는 발표를 하였는데, 선택적 디폴트라는 것은 자국 통합 표시 채무 혹은 외화 표시 채무 같은 특정 종류의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주 이미 프랭크 길 S&P 애널리스트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리스가 국채 교환을 마무리한 뒤 일시적으로 국가 신용 등급을 선택적 디폴트로 강등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후 곧바로 등급을 상향 조정해 새로운 등급을 부여할 것이며, 새 등급은 그리스 국가 부채가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의 신용 등급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로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기에 앞서서 이번에는 또 유럽 재정안정기금 EFSF의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하기도 했던데 이 내용도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스탠더드앤푸어스 같은 경우에는 EFSF에 대해서도 전망을 낮추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유럽 재정안정기금에 대한 등급 전망을 종종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우선은 S&P사는 EFSF를 보증해주는 유로존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급 전망이 불안해지고 있다는 이유로서 EFSF의 전망도 내렸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S&P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전망까지 불안해지면서 EFSF에 떨어진 신뢰도를 상쇄할 만큼 충분한 신용 보강이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아직까지는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앞서 S&P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16일 EFSF에 대한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는 바가 있었는데, 역시나 이 당시에도 보증 6개국 중인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신용 등급이 강등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미 한번 내려간 적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아침이었죠. G20 재무장관 회담에 대한 공동 선언문이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IMF 재원 확충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나요? 네,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해 모인 G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로존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 IMF에 손을 벌리기 전에는 먼저 자신들이 행동을 보여준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G20 회원국은 유로존이 요구하는 IMF 재원 추가 확대의 큰 원칙에는 뜻을 모았지만은 성결 조건으로는 유로존이 더 강화된 방화벽을 갖춰야 된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유로존 국가들은 3월 초 예정된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구제금융 펀드 강화를 위한 방법을 논의할 계획인데, 유로 위기 타개를 위해 잠정 운영되고 있는 이 FSF는 약 4,400억 유로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약 2,500억 유로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7월부터 영구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유로 안정화 기금은 약 5천억 원 유로로 책정돼 있어서 현재 확보된 방화벽 자금은 약 7,500억 유로 규모입니다. G20 국가는 여기에다 약 2,500억 유로를 더 쏟아부어 1조 유로의 방화벽 구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장 많은 돈을 내야 할 독일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불안한데, 독일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ESM 증액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반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G20 회의가 끝난 직후에는 이 SM 규모가 충분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라는 변화된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의 어떤 행동이 나오냐에 따라 갖고 IMF 증액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로존 1조 유로와 IMF 약 5천억 달러를 합치면 약 2조 달러의 슈퍼 펀드가 조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한다면은 유로존 위기 해결에 대해서 안정장치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유로존 내 은행 간 단기 자금 거래에 쓰이는 금리죠. 유라이보가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ECB의 기준 금리를 밑돌았다고 합니다. 은행 간 자금 거래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유로존 내 은행 간 단기 자금 거래에 쓰이는 금리가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ECB의 기준 금리를 밑도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은행 간 자금 거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으로 시장에서 확인하고 있는데 유럽은행연합회에 따르면은 유라이보 금리가 전 거래일 대비해서 0.9bp 하락해 약 0.997%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1%대인 ECB의 기준 금리를 하향 돌파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해 1월 13일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로존 단기자금 시장이 경색되면서 상승하던 유라이보 금리는 12월에 ECB가 첫 3년 만기 장기 대출을 4,890억 유로어치 시장에 공급하면서 하락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 29일에도 ECB는 두 번째 3년 만기 장기 대출 입찰을 실시하기 때문에 EBF7은 이번 입찰에서도 4,700억 유로 수준의 자금이 은행권으로 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유라이보는 ECB 장기 대출 덕에 시장의 리스크 여건이 개선이 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이 지금 현재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볼 텐데요. 독일 의회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유럽 증시가 마감이 됐죠. 일단은 우려감에 좀 약세를 보였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독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유럽 증시가 시작이 되고 그러한 진행이 되는 순간에는 계속적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좀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영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19.58포인트 0.33% 하락한 5,915.55를 기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프랑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 거래일 대비해서 25.58포인트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3,441.45를 기록을 하였고 독일 지수 같은 경우에도 14.83포인트 0.2% 하락한 6,849.60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독일 의회 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밤 다시 한번 열리는 유럽 증시에 대해서는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는 8거래일 만에 소폭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유럽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기도 할 텐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상품 시장 마감 내용도 전해 주시죠. 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감으로 좀 소폭 하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 먼저 WTI 기준으로는 지난주 종가보다 1.21달러, 약 1.1% 하락한 배럴당 108.56달러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WTI는 중동 사태에 따라 갖고 공급 우려로 지난주에만 약 6% 넘는 상승 흐름 보이면서 이달 들어선 10%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계속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 달러와도 오래간만에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국제 유가 하락을 부추기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G20 회원국들이 산유국이 현재 시점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라는 그러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의 하락세가 나왔고 금값 역시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과 함께 하락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4월 인도분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종가보다 1.5달러 0.1% 하락한 온스당 1,774.90달러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지만은 아직까지 상품 시장의 상승 치수에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밤 살펴봐야 할 주요 지표들까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 예정이 돼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1월 내구재 주문에 대한 발표가 오늘 밤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 내구재 주문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갖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중요한 것이 2월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 관련 지표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2월 소비자 신뢰 지수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주택 시장의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
판가름할 수 있는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12월 KC슬러 주택 가격 지수 역시나 오늘 밤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 이슈보다는 역시나 미국 쪽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의 호조세가 이어지는지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 글로벌 핫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 부분과 만나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 전화로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반갑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S&P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선택적 디폴트로 일시 강등했는데 이미 예견된 재료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좀 부담을 벗어나긴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늘 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신용등급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 그다음에 또 EFS에 대한 등급이 전망이 부정적으로 하향되던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디폴트에 대한 언급들은 선택적 디폴트겠죠. 그래서 약간 코멘트가 다소 좀 다르긴 하지만 시장에서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충격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예상되고요. 여튼 뭐 유가 상승이 어떤 이런 흐름들이 계속 조정 압력을 계속 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주말 또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로존을 제외한 이 IMF 회원국들이 이 기금 확대에서 부정적 지류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좀 하락에서 좀 출발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의 폭을 만회하면서 거의 13,000 한 27포인트까지 상승하던 부분이 있다가 거의 장 막판 마무리쯤에 거래량이 늘면서 하락으로 마감했던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장 막판에 좀 소위 말해서 이런 여러 가지 뉴스 플로들이 나오면서 단기 매물들이 좀 나왔던 것들이 좀 꺼름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시장은 전반적으로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뭐 독일 하원 같은 경우도 좀 그리스 구제금융안 승인을 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도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국의 지금 미결 주택 매매 지수도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2% 증가하는 모습들 보면 역시 아무래도 좀 포커스는 유럽 쪽보다 이제 좀 미국 쪽에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금 이제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던 것들도 있는데 뭐 오늘 밤 중요한 게 나온다. 그러니까 뭐 뭐냐면 이제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 부분하고 주택 가격 지수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월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이 중요한 시점에서 미국 증시가 다소 이에 큰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에 좀 따라가는 커플링 형태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지금 미국 쪽에서 보면 역시 다우 쪽에서 보면 역시 나스닥 쪽이 상당히 좀 견조하다라는 부분도 있고 전일장 특징적인 종목들 보면 특히 뭐 대부분 종목들은 상승 반전하다가 상승분을 많이 좀 반해를 해요.
내놨는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거의 7.67%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기술주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 지수 대비해서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그런 관점에서 좀 옥석을 잘 가릴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네, 유럽보다는 미국 쪽에 포커스를 맞춰 봐야겠다라고 하셨는데요. 뉴욕 증시 보면은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내 증시는 좀 많이 낙폭이 컸습니다. 주요 이평선 아래로 내려왔는데 오늘 좀 추가적으로 낙폭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뭐 어제 한 주를 출발했던 뭐 기대감도 좀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네. 여러 가지 뭐 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파생초에서의 어떤 꼬였던 수급이라든지 또 G20에서 유로존 지원에 대한 IMF 재원 확충 실패 여러 가지 좀 뉴스 플로우들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현물에 대해서는 크게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물량들, 그다음에 특히 개인들 같은 경우도 무리한 이 콜옵션 매수세가 장중 내내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윗방향으로 상승하기 위해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급 구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외국인들 현물이 그리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의 하락폭에 대한 이 체감하는 이런 하락은 거의 지수가 한 2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거의 한 40, 50포인트 하락하는 그런 상당히 어찌 보면 지수의 견조한 흐름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세가 다소 좀 실조됐던 부분들은 역시 외국인들이 다소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다라는 거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는 그렇게 많이 매수했던 그런 물량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일반적인 주식시장 교과서대로라면 유동성 장세 다음에는 실적 장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역금융 장세가 나오고 역실적 장세가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언론에서 다 떠들고 있듯이 유동성 장세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 장세로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최상의 아주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현재 유가 상승이 이끌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이슈라든지 글로벌적인 이슈들이 자 실적 장세를 적용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유가가 가장 중요한 흐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역시 숨어있는 모멘텀을 찾아가지고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잡는 게 낫지 않겠냐. 오늘 전략은요, 일단 뭐 다소 좀 부담스럽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에서 출발해서 일단 오후장 돼서 회복하는 그런 흐름들을 오늘 예상하는 부분도 있고요. 종목들이라든지 업종을 보면 이제 오늘부터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밤부터 개최가 되죠. MWC 2011 관련주가 일단 우리가 좀 눈에 좀 들어올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IT 관련 종목들, 플래스컴, BH, 테라세미콘 이런 종목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아무래도 엘피다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엘피다에 대한 그런 파산 쪽에서 어제 하이닉스가 시간의 단일가로 거의 상한가 육박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좀 긍정적인 흐름들. 그래서 오늘도 거래소 종목 지수보다는 다소 코스닥 지수가 좀 견조한 흐름 나오면서 종목 장세가 상당히 치열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 최근에 유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자원개발 관련 상사 관련주 있지 않습니까? 현대상사, 대우인터내셔널, GS 글로벌을 필두로 한 이 종목들은 물론 LG상사까지요. 그래서 이 F4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종목들에 대한 강한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겠고, 나머지 코스닥 종목들은 지금 실적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종목들의 옥석을 잘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2차 LTRO를 앞둔 이 유동성이 점점 확대될 거라는 전제라면 이제 뭐 대림산업이라든지 현대제철, 하나금 이런 종목들도 좀 어쩌면 낙폭이 좀 더 있다라면 정비 저점 매수 전략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한 주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결론은 이벤트성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긍정적인 홀딩, 그 다음에 신규로 간다라면 이런 쪽에서 어떤 모멘텀을 잡아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한 그런 한 주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오늘 장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슈가 이어집니다.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던 저축은행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합의 처리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및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고 가맹점별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카드업계에선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산보호 신청에 나선 디램업체 엘피다가 일본 도쿄 증시에서 상장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 지각 변동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해 이혼수가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출생아 수도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 심리로 4개월째 하락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내 포퓰리즘 논란이 한창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 몰두한 나머지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예산 확보가 어려운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특히 이들 법안 가운데 부실 저축은행 피해 구제법이 대표적으로 꼽혔는데 결국 국회 통과하지 못하고 재논의된다고 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 4월 총선을 겨냥한 부산 표심잡기용이라는 논란을 빚어온 부실 저축은행 피해 구제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저축은행 전체 회의를 열어 부산 저축은행 등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이 저축은행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류시키기로 했는데요.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회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동의했지만 절차는 신중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저축은행 구제법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치 투자자의 피해액 일부를 보상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구제법 적용 대상은 지난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8곳 가운데 파산 배당률이 55%를 밑도는 11곳입니다. 그러나 총 보상액 가운데 65%가 부산 지역 저축은행에 몰려있고 후순위치 투자자 피해 보상은 다른 투자자를 역차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늘 4월 말 18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임시국회 때 저축은행 관련법을 재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날 함께 국회에 상정됐던 여신 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서 반대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정부에서 정하도록 하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이 원하는 대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전날 열린 국회에서인데요. 오늘 4월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이른바 여론몰이 법안인데다 개정 내용 자체가 시장 경제의 존립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7일 국회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워낙 관심이 저축은행 피해자 특별구제법에 쏠려 정부와 기업들은 그리 큰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국회가 열린 뒤 신용카드 업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여신 전문 금융업 개정안이 통과되며 상황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이에 카드업계는 제대로 뒤통수를 얻어맞았다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이 카드사의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범했다며 그간 견지해오던 헌법소원마저 낼 태세입니다. 이미 일부 법률회사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까지 마쳤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카드사들은 개정안이 발효되면 자율경쟁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조만간 연쇄 모임을 연 뒤 단계별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열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죠. 바로 세계 3위 디램 업체인 일본 엘피다가 법정 관리 신청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 지각 변동 예상된다고 하죠. 네, 세계 3위 디램 업체인 일본 엘피다 메모리가 법정 관리 신청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엘피다는 글로벌 디램 시장이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과의 치킨 게임에서 밀리면서 결국 우리나라의 법정 관리에 해당하는 회사 갱세법 적용 신청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반도체 업계의 구조 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특히 엘피다가 일본 정부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자금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의 상대적 반사 이익이
커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니온 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말 현재 엘피다의 부채 총액은 4,800억 엔에 달하고 있는데요. 오는 3월 말에 끝나는 2011년 회계연도의 적자 규모만도 1,000억 엔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전자업계는 일본 엘피다의 파산 보호 신청이 결국 전 세계 반도체 업계의 구조조정 확산과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엘피다에 대해 무조건적인 자금 지원책 대신 파격적인 감산이나 자산 매각 등의 합리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업체들의 반사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일본 엘피다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D램 시장 내 점유율이 12.2%에 달해 결국 엘피다의 시장 점유율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이 가져갈 수 있는데요. 전 세계 반도체 업계의 지난해 3, 4분기 기준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45.0%를 기록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로 하이닉스가 21.6%, 엘피다가 10.2%, 마이크론 12.1%, 나냐 3.5% 순입니다. 또 엘피다의 파산 임박으로 인해 전 세계 D램 업계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인데요. 현재 엘피다는 오는 3월까지 920억 엔 규모의 차입금과 사채 상환을 위한 실타 마련이 절실한 상태로 이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최악의 결론까지 걱정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혼 숙려 기간제 도입으로 지난해 국내 이혼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 불황으로 신생아 출생아 수도 넉 달째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지난해 이혼 수가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1년 12월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해 이혼 수는 11만 4,300건으로 2010년과 비교해 2.2% 감소했습니다. 이는 1997년 9만 1,200건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인데요. 이혼 수는 지난 1998년 11만 6,300건으로 처음 10만 건을 넘어선 뒤 카드 대란이 불거진 2003년 16만 6,600건으로 고점을 찍고 2004년 14만 8,900건, 2008년 11만 6,500건 등으로 줄어든 바 있습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2만 4천 건으로 늘어났으나 2010년 11만 6,900건으로 이혼에 이어 2년째 감소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이슈앤 진단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전략 세워보는 이슈앤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하나대투증권 목동중감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시장을 보면 좀 힘이 많이 약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도 들어오지가 못했었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 좀 급락세가 나왔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전일 미 증시의 혼조세 영향으로 하락 출발하여 장중 하락 흐름 계속한 가운데 2000선 다시 내주면서 1991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수급 측면에서 기관이 투신 그리고 국가단체의 중심으로 2천억 팔며 9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고요. 요긴 역시 288억 원 순매도하며 하루 만에 매도로 돌변했습니다. 특히 선물 측면에서 대규모 매도 공세를 취했는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아침에 6천 개 가까이 물량이 나오다가 오후 들면서 좀 줄어들었다는 측면, 이런 점에서 조금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가 급등으로 인한 실물 경기 부담, 또 엔화 약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 이런 측면들이 작용하면서 주요 아시아 대비해서 좀 더 큰 폭으로 낙폭을 보였고요. 업종별로 볼 때는 음식료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했고, 특히 화학, 의료, 정밀, 섬유, 의복 업종의 약세가 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네, 전반적인 모든 업종이 좀 약세를 보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음식료, 내수 관련 업종 강세를 보였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떤 업종들 좀 강했는지 정리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내수 업종 그리고 조선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내수 업종, 경기 방어적성 쪽의 업종이 부각된 거죠. 오리온 3.8%, 롯데칠성 3.1%, LG 생활건강 2.4% 상승을 했고요. 조선주, 고유가와 해양 플랜트 수주에 따른 기대감 반영되면서 대우조선이 2.8%, 삼성중공
역시 1.08% 상승한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테마로서는 물류 또 셰일가스주가 역시 계속 강세를 보였는데요. 물류에 있어서는 24일 박근혜 위원장의 부산 신항 방문 소식 이후 강세 보이면서 토탈스포트라든지 동방, 세중 등이 동반 상한가 보였고요.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국내 관광과 피팅 업체들의 수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대오PNC, 세아제강, 휴스틸, 태광 등 관련주들이 역시 강세 보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슈 살펴볼 텐데 최근에 이슈를 꼽아본다라고 한다면 고유가 빼놓을 수 없겠고 더군다나 엔저 현상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이렇게 엔저 현상이 이어지면서 국내 수출주 특히 자동차 좀 타격을 많이 입고 있는데 이런 이슈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네. 유가와 엔저, 우리나라 지금 증시를 좀 짓누르고 있는 두 가지 악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역시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조정을 위한 또 빌미 그리고 펀더멘탈보다는 센티멘탈에 좀 더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 같은 측면은요. 국제 유가가 지난해 고점을 넘어서고 있죠. 하지만 유가를 제외한 다른 원자재 가격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에 우리나라 가게라든지 기업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은 비교적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유가는 절대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 올라가는 속도가 좀 문제일 것이고요. 다만 문제는 또 이란을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어서 어떤 전망 자체가 좀 불투명한 점 이런 점들이 좀 경계해야 할 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엔저 부분인데요. 2월 초에 사상 최저인 76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80달러까지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엔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일본 경제가 상당히 부진에 빠져 있다는 점, 또 유럽 중앙은행 미국이나 유럽의 중앙은행 대비해서 일본의 금리 인하 또는 유동성 공급과 같은 양적 완화 조치가 비교적 적었다는 점이 추가적인 어떤 엔저를 부추길 만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달러 대비 엔저 약세의 어떤 한계점이 100달러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걸 감안한다면 저희가 좀 더 감내할 수준은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탈보다는 조금 더 어떤 지수의 좀 센티멘탈 혹은 어떤 빌미 이 정도의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오늘 장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어제 장을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특히 대형주가 약한 모습을 많이 이어갔습니다. 그 흐름이 오늘도 이어질 것인지 오늘 좀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역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쉬어가는 장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2,050% 봤을 때 저점 대비해서 12% 상승한 현재 유가와 엔저를 빌미로 해서 좀 쉬어가는 모습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상승 추세를 좀 훼손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CB의 2차 LTA로 시행 또 외국인 매매 이런 정보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 요즘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양회를 전후로 해서 재정적 측면에서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역시 부각되고 있고요. 유럽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노력 역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큰 틀에서의 상승 추세는 변함이 없다 이런 근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유가와 엔저 또 EU 정상회담 등 유로존 변수를 좀 더 확인하고 가자는 관망 심리 또 외국인 매수세가 둔화되고 있고 거래량이 부진한 가운데 최근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지수의 상승 흐름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부진한 흐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 주도주들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지수와 상관계가 좀 적은 어떤 볼륨이 좀 작은 가격 메리트와 실적 모멘텀을 지닌 중소형주가 좀 유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 투자자들에게는 인내와 시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화학이라든지 IT, 반도체 업종, 기계 등 기존 주도주의 저가 매수 측면에서 좀 긴 흐름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저가 매수 차원에서 접근해도 무방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메리트와 또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는 업종에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을 살펴봐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눈여겨볼 만한 업종 내 종목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최근에 일단 경기 민감주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제일 기획을 뽑아봤습니다. 일단 좀 내수 업종이고요. 어떤 경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어떤 이점도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일단 민영 미디어랩의 도입에 따른 광고 집행 수수료 인상 효과 들 수 있습니다. 일단 민영 미디어랩의 세부 시행령은 5월 말, 최종 허가는 8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그 효과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하위업체의 취급고 75%를 상위업체 5개가
취급고 점유율대로 흡수한다고 가정 시 당사의 순이익은 5%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또한 이러한 MS의 증가는 어떤 당사의 릴 레이팅에 어떤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발 성장성도 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중품 내 성장 기대감입니다. 일단 중국 법인 제일차이나와 중국 자회사 오픈타이드 계열의 실적 증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일단 중국 시장 광고 시장은 2011년 연간 300억 규모에서 2014년 460억 불까지 어떤 연평균 19%의 고성장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기획의 해외 부분 매출 총이익은 2000년에 63억 원에서 작년 2412억 원으로 급증을 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로써 제일기획의 중국 연결 예상 자회사는 수익성과 또 성장성 측면에서 모두 다 기회를 맞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 역시 나쁘지 않은데요. 전통적으로 광고 시장 1분기에 상당히 비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분기 대비해서는 5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년 동기 대비는 오히려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IT 신제품 출시 및 해외 마케팅 확대에 따른 효과 지속, 또 외주 원가 부담 경감 등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실적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분기 여름에 런던 올림픽이 있죠. 이런 것도 역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달 초 동사의 별도 팀이 영국 런던에 파견되어서 올림픽을 겨냥한 글로벌 마케팅 벌일 예정으로서 역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밖에도 인력 확충 효과의 점진적 가시화, 또 발행 주식 대비 1%의 자사주 취득 결정에 따른 수급 차원에서의 어떤 우호적인 부분, 또 GM 코리아 등 비계열사들의 마케팅 강화, 또 2월 들어갔고 외국인의 어떤 매수세가 상당히 집중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런 점이 지수의 이 종목의 주가의 추가 상승을 조금 뒷받침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종가가 한 19,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전일 한 2월달 고점이 19,850원, 전고점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지수상으로도 네. 많이 올랐고요. 밸류에이션상으로도 좀 고평가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더욱더 시장 지배력을 가진 어떤 사업자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평가를 좀 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9,300원대 끝났지만 전고점 21,700원에 있는데 2만 원 돌파해서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일기획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슈엔 진단 오늘 순서는 하나대투증권 목동중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